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새해가 밝았고 첫 촬영입니다.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촬영에 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최근에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전세 사기 관련된 문제예요. 전세 사기 때문에 되게 피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은 뭔지, 그리고 만약에 실제 전세 사기를 혹시라도 당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는 제일 먼저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깡통 전세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임대인에게 빚이 이미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해서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채무까지 부담할 때 사실상 집 가격으로 그걸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를 보통 깡통 전세라고 하거든요. 이런 깡통 전세 사안이 하나가 있을 거고, 실제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이라고 사기를 해서 임대인이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이 두 번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실제 임대인,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주긴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세 번째가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그 사람이 채무가 많아서 또는 국세 체납이나 이런 체납 이력이 많기 때문에 실제 어떤 경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어떤 서류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깡통 전세인데요. 깡통 전세, 이거는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전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사례 중에 대구 깡통 전세 사기 사건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다가구 주택 여러 채를 사고서 갭 투자를 하고 거기에 전세 보증금 채권과 함께 또 이제 근저당권 설정까지 해가지고 꽉꽉 채워서 이제 어떤 자기의 그 집값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서 결국 아무에게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런 사안이 있었고요.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걸러내는지 이런 걸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집을 사는데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이미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면 10억의 집에 5억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B라는 사람이 집을 살 때는 그 사람한테 5억만 지급하면 되죠. 그러면 5억을 지급하고 집을 사올 수가 있는데 이 5억에 4억을 대출을 받아서 체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집주인 B는 9억의 빚을 갖게 되는 거죠. 9억이 채무고 실제 집값은 10억이었어요. 근데 이럴 때 10억의 집이 8억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집은 8억인데 채무는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4억, 임대차 보증금 5억, 이렇게 해서 9억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든지 또는 이자가 연체됐다든지 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 A라는 사람이 부담한 채무가 전체 9억이고 거기 집값은 8억이기 때문에 1억만큼은 누군가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깡통 전세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시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세를 우리가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KB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이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확인하면 실제 내가 계약 체결하려는 집이 얼마짜리구나 라는 걸 이제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거죠. 등기부 등본에는 저당권 설정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저당권 내가 10억의 빚을 졌지만 이미 5억을 갚아서 5억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에 써 있는 채권 최고액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10억짜리 집에 5억짜리 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5억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집은 5억짜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을 5억 넘게 한다면 나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만약에 내가 3억 5천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실은 8억 5천만큼 빚이 있는 셈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하실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계산을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나는 되게 부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고 뭐 집이 많다, 나 여기저기 집이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말도 역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여러 채 집을 갖고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갭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면 나중에 모든 채무가 한 번에 몰리게 되면 누군가에게 보증금 반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 꼭 주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좀 신뢰한다기보다는 어떤 등기부등본이나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절대 예방할 수 없는 경우는 갑자기 집값이 막 떨어지는 경우예요. 뭐 10억짜리 집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5억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7억에 전세보증금을, 임대차 보증금이 7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람의 집으로 내 임대차 보증금 전부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마련해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사실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수도권의 경우는 7억 원 이하의 집, 그리고 기타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또한 이 기간도 임대차 기간이 예를 들면 4년이다 라고 하면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체결을 해야 돼요. 전체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가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는 집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의 어떤 상황인지를 미리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가짜 임대인인 경우가 있어요. 또 임대인이긴 하지만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짜 임대인은 뭐냐? 그 사람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또는 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명의를 변경하는, 뭐 위조하는 이런 식의, 이건 사실 범죄거든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긴다는 거를 가정할 때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가져오고 그 임대인이 신분증을 가져왔는데 일치해서 집주인이 맞구나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위조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등기부등본을 같이 떼보면 됩니다. 우리가 민원 24에 가면 그 집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을 가져왔다고 해도 그걸 단순하게 믿지 마시고 등기부등본 반드시 직접 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그 소유자가 나오고 집 주소도 나오거든요. 소유자 이름 그리고 집 주소가 같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 사람의 신분증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신분증하고 대조를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신분증이 위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잖아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그 시스템에 있는데요. 1382 번호로 전화를 하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증을 받았을 때 이게 진짜 신분증인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하려면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신분증의 번호 그리고 발급 일자를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임대인을 확인하고 임대 대상 물건인 어떤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임대인 대신에 대리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대리인이 진짜 대리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대리인을 보냈을 때 그럼 그 대리인은 어떻게 확인하냐?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떼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도장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 소유주가 인감증명서와 실제 소유주의 도장 그리고 위임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리인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대리인이구나, 실제 소유자의 위임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구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관련 서류가 없다면 이 사람이 실제 대리인이 맞는지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돈이 어디로 보증금을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증금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 통장으로 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대리인의 이름의 통장으로 넣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약상 특약을 하거나 또는 실제 임대인과 어떤 통화나 대면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서 이제 대리인에게 넣는다는 걸 계약서 문구에 넣고, 또 그렇게 대리인에게 지급을 한 다음에 영수증까지 받으셔야 되고, 최대한 그런 경우는 피하는 게 좋겠죠. 보증금 입금은 꼭 임대인, 그러니까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기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확인을 했고 소유자도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한번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주택보증보험공사 이제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2019년에 어떤 마산에 사는 임대인 A가 2019년에 오피스텔을 신탁회사에게 넘겼어요. 근데 그 넘긴 증서로 담보신탁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신탁회사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근데 임대인이 자기가 이런 신탁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원래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임대인은 사실상 권한이 없어지고 그 모든 권한이 신탁회사에게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탁을 설정한 다음에 임대인이 나는 등기부상 소유자야 라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근데 임차인들이 그걸 보고 정당한 임대차 계약인 줄로 착각하고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퇴거 명령 같은 걸 받게 된 거죠. 이거 왜 이런 게 왜 날라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사실 신탁 계약을 설정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신탁 회사가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뗐는데 갑구에 신탁이 설정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주택의 소유자는 갑이라고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모든 권한은 신탁회사가 할 수 있구나, 신탁회사만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신탁회사랑 직접 하셔야 돼요. 또는 만약에 임대인이 나는 신탁회사랑 다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나랑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 가지는 신탁 원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로부터의 동의가 있다는 그런 어떤 명확한 입증 자료를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탁 원부는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신탁 원부는 등기소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면 그 부동산의 위치, 주소, 정확한 주소랑 신탁 원부 번호가 있어요. 요걸 확인해서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에서 그 신탁 원부를 줍니다. 그럼 신탁 원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탁 계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유자한테 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담보대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신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탁 원부를 보고 이 사람 권한이 있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구에 신탁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꼭 신탁 원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신탁회사랑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하지만 더 안전한 건 갑구에 신탁이라는 내용이 써 있으면 계약 체결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은 꼭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우선 임대인과 관련해서는 그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만약에 대리인이 나왔다면 대리인이 실제 대리를 받은 사람이 맞는지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임대차 보증금은 꼭 이제 임대인, 그러니까 소유자의 명의의 통장에 넣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갑구를 보시고 신탁 내용이 있다면 계약을 최대한 체결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임대인이 신탁과 관련해서 자기가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탁 원부를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등기부 등본에 을구를 확인하셔서 저당권 설정액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저당권 설정 시의 채권 최고액과 나의 보증금액을 합쳐서 주택가격이 넘지 않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넘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 금액이 너무 높다, 80%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까지 꼭
이행을 하시는 게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대인과 임대차 대상 물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